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최근 10월 4일 날 매우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연설문을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설문을 계기로 해서 신냉전 시대가 왔다. 제2의 냉전 선언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중국을 금세기 최고의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세계가 지금 새로운 냉전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 연설에 나온 며칠 후였습니다. 그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월터 미드라고 하는 평론가가 제2의 냉전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 연설문의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모멘텀을 이루었던 멀러 독트린에 비견되는 트럼프 독트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 타임스는요, 인용자를 인용하면서 철의 장막 연설의 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의 장막 연설은 1946년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냉전의 신호탄이 됐던 연설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연설이 단지 미중 관계만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정치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세기에 국제 정세를 제대로 못 읽어서 나라를 빼앗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에서 이 연설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연설문의 핵심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재건시켜 주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쟁기를 녹여서 칼로 바꾸고 있다. 위협한다 이거죠. 중국 공산당은 경제, 군사, 기술, 국제관계, 민주주의 등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미국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위해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설 맥락 배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누가 연설했습니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인데요. 이 부통령의 입을 통해 말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부통령의 얘기를 입을 통해서 하지만 사실상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 짜여진 각본입니다. 이게 지난 10월 4일 날 연설인데요. 그 이미 이전에 예고가 됐습니다. 2018년 9월 25일 한 열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악용하는 중국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미국은 글로벌리즘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독트린을 수용할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디서나 고통, 부패, 팽창, 습격, 억압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바로 9월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로 10월 4일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디서 했냐? 허드슨 연구소인데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이 허드슨 연구소를 어떤 곳인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1년에 전략가인 허만 칸이 설립을 했는데요.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 주목을 할 만합니다. 전 세계의 안보, 자유,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 개입하고 인게이지 한다는 거죠.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 프로모트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이클 필스베리라고 하는 중국 전략센터 소장이 근무하는데요. 이게 대단히 지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연설문 초기에 보면은 인사말에 허드슨 연구소의 이사님들, 그리고 마이클 필스베리 박사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필스베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위에 지금 사진 잠깐 나오죠. 닉슨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 대중국 외교 전략 자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1945년생이니까 지금 한 70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레이건 시대 때 그 소련을 무너뜨린 레이건 독트린을 입안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국 국방성 정책기획국의 부장관보를 하면서 레이건 독트린을 입안해서 결국 소련을 무너뜨린 거기에 개입한 사람입니다. 또 실제로 이 사람은 첩보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CIA에 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중국의 대내외 정치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더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최근에 그 책을 썼고요.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 부제가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의 세계 패권 대장정, 그렇게 부제를 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간단하게 핵심 요지만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945년 공산정권 수립 이래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무너뜨려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야심을 품고 중국 공산당은 와신상담 대장정을 펼치고 있다. 또 중국은 손자병법에 인, 세, 패 전략을 구사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약할 때는 빠지고 또 셀 때는 억압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유화책이나 미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큰 줄거리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연설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설문은요, 지금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또 연설문을 작성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성을 한번 봐주시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인사말이 가고, 그리고 미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핵심 요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중 관계의 전체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단한 미중 관계사를 약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경제, 군사, 국내 정치, 대외 관계, 이것에 대해서 양국 관계가 그동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중국의 위협적인 내용들이 예시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설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연설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대개 보면은요, 그 연설문 내용을 꼼꼼히 안 읽고 자기의 유리한 대목만 발췌해서 설왕설래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요지를 빠른 속도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말에는요, 전 세계 안보 번영 자유를 전파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선도해온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국내외에서 위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한다. 인사말. 근데 여기 양쪽에 다 공통적인 언어가 바로 미국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문의 키워드는 바로 미국의 리더십입니다. 자, 연설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요, 미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미중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마라라고에 초청을 했고 또 작년에 중국도 방문하는 등 정상 간 유대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이익에 관해서 긴밀히 협조해 왔다. 그러나 북경은 전 정부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선전선동을 이용해서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의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작년에 12월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도전하고 국제 질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외국에 대해 강대국 간의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라고 서술을 했다. 지금 저 영문으로요.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Era 했는데요. 이 New Era라는 게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전략 보고서에는요. 4가지 미국 국가의 핵심 이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토를 보호한다. 거기에는 미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식 생활 방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국 번영을 촉진한다. 힘을 통한 평화를 보존한다.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실주의 원리로 돌아가서 추진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잠깐 그 보고서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 이런 전략 보고서의 바탕을 두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오늘 연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설문 내용에 다시 좀 들어가 보면요. 그 미중 관계의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굴욕의 세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미국은 그러한 착취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서 자유교역과 중국의 주권을 옹호해 왔다. 그리고 최고의 대학도 세워줬다. 바로 칭화대학을 얘기합니다. 칭화대학은 사실 그 미국의 유학생들을 미리 훈련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동맹으로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대전 후에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도록 미국이 보증해 주었다. 그런데 1945년 그 공산 정권이 세워진 이후로 한반도에서 서로 전쟁을 했다. 6.25 전쟁이죠. 그때 내 아버지도 그 전투에 참여했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을 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72년에 외교 관계를 재개해서 그 뒤로 소련 붕괴되자 본격적으로 중국을 자유세계에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낙관주의 하에서 2001년 미국 경제를 개방하고 WTO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줬다. 등소평에 내걸었던 개혁 개방을 믿었는데 그것은 지금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개혁 개방, 즉 자유중국, 프리 차이나는 그냥 경제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 곧 고전적인 자유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죠.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권 존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중국은 그게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미중 관계 현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경제 관계, 군사 관계 차근차근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 측면을 보면요. 지난 17년간 중국의 GDP는 9배 성장해서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그 성공의 대부분은 미국에 투자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유공정무역에 맞지 않는 군대식 정책을 추진해왔다. 관세, 쿼타, 환율 조작, 강제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외국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어주는 등 반칙을 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중국을 재건해 주었다. 리빌트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3,7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로 전체 적자의 절반을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다. 지금은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통해서 세계 최첨단 산업의 90%를 컨트롤하려 하고 있다. 경제 리더십의 바탕이 되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첩보원이 최첨단 무기 설계도를 포함해서 미국 기술을 통째로 도둑질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쟁기를 녹여서 칼로 바꾸고 있다.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다음에는 이제 군사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분야는요, 중국은 아시아 나머지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도 군사비를 많이 쓰고 있다. 육상, 해상, 공중, 우주에서까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침식하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우리 동맹국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 위에 작은 사진에 그 미국 군함이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에 40m 가까이까지 다가오는 그런 공격성을 보였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고 국익이 요구하는 한은 계속해서 항의할 것이고 작전을 전개할 것이고 결코 겁먹지나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또 박수가 나오죠. 미국은 경제적 자유와 함께 중국과 함께 큰 파트너십을 가져오리라고 희망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은 경제적 공격과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그 두 번째 사진 칼라 사진 보이시죠? 최근 중국은 유례없는 감시 국가를 만들어서 자국민을 억압하고 컨트롤하고 있다. 정보의 만리장성을 쌓아서 정보의 자유유통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전 국민을 감시하는 조지 오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CCTV로 전 국민들을 다 감시하고 신원 파악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티베트인들을 억압하고 있고 100만 명의 신장 위구르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자, 다음으로 대외 관계 측면입니다. 대외 관계를 보면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충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있고 또 그들을 중국식으로 지금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 1대1로 잘 아시죠? 그 화면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 1대1로를 통해서 사실상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수천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서 이익을 빨아대고 있으며 영향력을 확대해서 부채 외교, 돈을 줘가지고 안 받으면은 그 나라의 항구나 뭐 여러 시설들을 차압하는 거죠. 그걸 부채 외교라고 하는데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3개국에 대해서는 대만과 단교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만과 단교를 강요하는 것은 더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러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만 관계법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용한 타이완의 길이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더 나은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의지와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조장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새로워진 힘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킬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을 모든 영역에 확장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레이건 시대 이래 최대 증가한 7,160억 달러 법안을 금년 초에 사인했다. 또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를 개발 배치하고 신세대 항공모함과 군함을 제조하고 있다. 우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주군을 창설할 준비하고 있으며 사이버 세계에서도 격퇴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미 중국 상품에 2,500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이 탐내는 선진 산업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최고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결과 지난 6개월간 중국 증시는 25% 폭락했다. 우리는 중국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이길 바랄 뿐이다. 중국의 위협적 행동들을 다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미국의 기대를 거부하고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가장 소중한 이상들을 훼손하고 있다. 그것도 전 정부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 가장 최악은 미국의 민주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전례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2020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원하고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증거를 지난 7월 중국은 선전선동과 검열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타격을 해서 미국 국내 그룹들을 분열시켜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러시아 절이 가라 할 정도다.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미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에 대해서는 뭐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다 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 그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카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통해서 그 북미 시장이 개방됨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농부들이나 제조업들이 다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중국의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 합작회사, 중국에 있는 합작회사에도 그 당 조직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중요한 정책에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델타 항공이 그 대만을 웹사이트에 별도의 나라로 표기했다고 그래서 그 공개 사과하도록 하고 또 메리어트 호텔의 한 직원은 티벳을 좋아한다고 SNS에 올렸다가 해고하도록 그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런 것이죠. 또 할리우드에서는요, 그 중국을 좀 안 좋게 묘사하는 그 영화사나 감독들을 벌을 주고 있다. 월드 워 Z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대본을 삭제하도록 했으면서 또 레드 돈 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악당을 중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디지털 편집하도록 강요했다. 기자들에게 중국 지도자들의 재산 형성을 조사 보도한 그런 기자들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고 또 대학이나 학자들, 싱크탱크에 연구 자금을 주면서 공산당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양해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그리고 위반하면은 비자를 주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허드슨 연구소 같은 데는 실제로 서버 공격을 한 적이 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43만여 명의 중국 학생 학자들을 조직해서 150개 미국 대학에 지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유학생들을 학자들을 조직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노선에서 멀어지거나 그런 것을 감시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랜드 대학에서 한 중국 학생이 미국의 언론 자유의 신선함을 이런 말을 졸업 식사에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 SNS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 가족에게까지 귀가하도록 괴롭혔다.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대목은요.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의 의지와 신정책 선언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이렇다. 미국 대통령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일자리 그리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군대를 재건해서 인도 태평양에 걸쳐 미국의 이익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이 영원히 끝날 때까지 계속 액션을 취할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새롭고 강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지배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관계, 파트너십 위에서 상호 존중으로 우리의 동맹관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 우리는 양자관계를 토대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주에 한국과 무역협정을 개선한 것처럼 곧 일본과도 역사적인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 이제 다자간이 아니고 양자관계로 하겠다는 거죠. 중국의 외채 늪 외교가 아니라 우리는 정의롭고 투명하게 외국을 지원할 것이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법, 빌드 액트라고 하는 재건법을 서명할 것이다. 다음 달 열리는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에이펙에서 그런 인도 태평양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다. 그때 연설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모든 차원에서 국익과 소중한 이상을 지킬 것이다. 우리 언론인들과 학자들도 지금 그 손쉬운 돈 벌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미국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단호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이 항상 적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번영과 안보가 따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코스를 바꾸어서 돌아오기 바란다. 개혁개방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미국민들은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고 중국인들은 그 이하를 대접받아서도 안 된다. 개혁개방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중국의 위대한 소설가 노신이죠. 중국인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을 야만으로 보거나 또는 야만으로 멸시하거나 또 성인으로 쳐다보거나 이렇게 하지 결코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한탄한 적이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정말로 평등하게 새롭게 존중하는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중국 속담에 사람은 눈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미래를 본다라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런지엔 무치엔, 티엔지엔 지오위엔, 이런 그 유세 명언이라고 하는 명말에 아마 그 단편 소설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걸 인용을 하면서 정말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함께 다시 추구해 나가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앞에 공격적인 언사에 조금 톤 다운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길지만 그 연설문의 내용을 대부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연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미중 갈등이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차원을 넘어서 지금 패권국 결정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군사, 안보, 국제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 중심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더 새로워진 힘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국방비를 역대 최대 증가하고요.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최첨단 무기 개발, 우주군 창설까지 한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그리고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에 적극 대항할 것이다. 포위할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앞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미중 갈등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끼리는 논쟁이 있죠.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저는 후자 쪽에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그 YTN에서 보도한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요. 중국의 HSBC 은행이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30년 정도 가면은 그 국내 총생산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은요, 2050년이면 국방비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지금 2017년, 18년 최근의 자료를 보면요, 미국의 국방비가 한 6,100억 달러 되고요, 중국은 2,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약 현재는 한 3분의 1 수준이죠. 대체로 미국은 GDP의 한 4%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요. 한 3%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올리고 있죠. 중국은 GDP의 한 2% 정도를 쓰고 있는데 좀 숨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3%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2050년 전에 이미 국방비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미국의 패권은 중국에게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을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주저앉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시간이 아니면 나중에는 늦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금 대응책을 내놓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이게 문명 충돌 또 체제 대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와 중국 몽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실상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보죠. 그렇지만 이 미국도 분명히 제국입니다. 중국도 제국이었고 옛날에 중화 제국이었고 앞으로 제국을, 전 세계적 제국을 회복하려고 지금 중국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국의 명분과 가치가 다르죠. 미국의 명분과 가치가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면 중국은 국가주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이자 미국적 세계 질서의 정당성이 바로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전파해서 세계를 민주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연설에서도 Free China, 중국의 개혁 개방은 곧 자유 중국인데 경제만 가지고는 지금 그것도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직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는 반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 대결, 문명 충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재밌는 구석입니다. 여러분 연설문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그걸 현장에서 써봐서 아는데요. 단어 하나하나에 참 미묘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공격할 때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 이렇게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또 베이징, 북경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공산당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모든 악행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개혁 개방은 자유 중국, 프리 차이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미국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체제 변화, 중국 공산당 체제의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나 그 아까 앞 대목에서 중국의 앞으로의 길이 대만의 길이 더 낫지 않느냐,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마 의미심장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실제로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부패, 억압, 공격, 모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큰 문제거리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의미는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 직접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글로벌리즘을 거부하고 애국주의를 받아들이겠다.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계주의죠. 또 미국이 서로 좀 양보해 가면서 세계 질서를 협조 체제로 유지해 간다는 것인데,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도 FTA나 이런 WTO 같은 그런 다자간 협정 체제가 아니고 양자간 무역 협정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시작을 했고요. 한국도 일부 지금 했고, 지금 유럽과도 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최대한의 미국이 그동안 양보 없이 이제는 미국의 국익을 전면적으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협조 체제보다는 정말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국익, 우리나라의 주권 이런 것들을 강하게 국익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중 간에 지금 신냉전, 제2의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냉전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한쪽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에 있을 것인가?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이미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고요. 냉전 시대처럼 한미일 대 북중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또 새로운 대결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보기 바랍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의미의 두 번째는요, 저는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도 미중 전쟁의 빅게임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북미 간에 적정한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동격서로 압박 수단이 될 것인가. 지금 미중 간의 빅게임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북한의 적정한 선에서 그냥 핵무기를 묵인해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공격을 하거나 강하게 대시를 하면서 오히려 성동격서, 한쪽에서 소리치면서 한쪽이 공격하는 거죠. 그런 성동격서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북핵을 이용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긴장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 주는 세 번째 의미는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 군사, 안보, 외교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동맹이었으니까 이런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 우선으로 지금 FTA도 다시 만들고 개정 조정을 했고요. 지금 주한미군 문제, 또 그에 대한 분담금 문제도 지금 곧 협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은 옛날처럼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 관계도 지금 아마 점점 우리한테 조여올 것입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아마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 시간에 여러 케이스들을 분석해 가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지금 우리는 민족 공조가 우선이냐, 국제 공조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논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의 이런 그 문제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즉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중의 빅게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바로 영국과 러시아의 빅게임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잘 알고 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19세기와 같은 정말 불행한 경험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